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6월 모의평가 2024년 경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20문제 한번 차근차근 좀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들이 연계됐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모두 연계가 됐습니다. 연계가 됐는데 좀 약간 뭐 연계됐다고 얘기하기 좀 약간 겸연쩍은 문제들이라 일단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들이어서 굳이 얘기는 안 하겠고요. 뒤에서 연계된 유형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1번부터 갑니다. 문제에서는 민간경제 순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A, B는 각각 가계기업 중에 하나고 가와 나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중에 하나죠. 그럼 먼저 일단 포인트는 여기 있네. 학생의 학용품의 구입비, 화폐로 측정되는 구입비는 기억에 해당하니까 이게 소비 지출이겠지. 학용품 구입이니까. 자, 그럼 기억이 소비 지출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A라는 경제 주체는 가계. 그리고 B라는 경제 주체는 기업. 자, 그럼 가시장은 생산, 물시장, 자, 나시장은 자, 생산 요소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유는 생산물 시장을 거쳐서 기업으로 들어간 화폐 흐름이니까 자, 판매 수입이 되겠지. 그럼 선택지로 쭉쭉쭉 갑니다. 1번. 자, 가는 생산물 시장이죠. 2번. A는 가계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자, B는 기업 생산의 주체다. 정답은 딱 떨어집니다. 4번. 자, A. 가계는 나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5번 회사원이 받는 월급은 임금이잖아. 그러면 5번은 여기에 이 화폐 흐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한다. 틀린 거죠. 돼요? 자, 1번은 자, 평이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1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옳은 것 고르죠. 그리고 문제에서 계획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 중에 하나인데 자원의 기억 희소성으로 니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물의 종류와 결정 문제, 수량 결정 문제고 니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의 결정 문제죠. 이러한 경제 문제를 A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럼 A는 시장경제가 되고요. B에서는 정부의 결정과 통제를 통해 해결한다. 자, B는 그러면 계획경제가 됩니다. 끝! 그러면 1번. 자, 기억의 희소성은 자원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틀렸지. 여러분, 자원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희귀성을 얘기하는 거죠. 2번. 자, 디귿. 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분배 방식의 결정 문제가 아니라 생산 방식의 결정 문제죠. 자, 3번. A. 시장 경제에서는 사유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보장을 중시한다. 딩동. 맞고요. 4번. 자, B에서는 정부의 결정과 통제를 통해. 자, B는 계획경제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B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 이게 틀린 거네. 자, 그 다음에 5번. A에서는 시장경제에서는 니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은 효율성보다 형평성. 틀렸죠. 시장경제는 효율성을 보다 중시합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정답은 자,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평이한 문제는 쭉쭉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볼게요. 자, 신용평가 주요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문제 정답률 한 90% 이상 나오죠. 상환 이력. 대출금을 기한 내 잘 갚아왔는가? 금융거래 내용. 자, 요거 주거래 은행 선정. 그래서 금융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았는가? 신용카드 사용. 상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신용카드 사용했는가? 비금융 항목은 공과금을 잘 납부했는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신용평가 항목이 대출금을 기한 내에 잘 갚았는가? 그럼 대출을 받아도 되는 거야. 단 연체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주거래 은행 선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면 돼. 단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그럼 이것도 연체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공과금도 연체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 교사의 질문. 그럼 아래 신용평가 주요 항목 등을 참고해서 올바른 신용관리 방법은요.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 틀리지. 금융거래를 해야 오히려
능력이 향상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단 연체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주거래 은행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은행이 틀린 겁니다. 3.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상환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4번.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지.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되고요. 5번. 자, 소액의 공과금은 연체가 되더라도 안 됩니다.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3번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입니다. 자, 다음 사례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갑국에 있는 이 동그라미 섬은 수려한 자연환경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인데 관광객들의 과도한 방문으로 인해 섬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자 일종의 외부 불경되죠. 갑국 정부는 이 동그라미 섬 방문자에게 환경보전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관광객이 감소하여 동그라미 섬의 자연환경은 회복되고 있다. 자, 자연환경이 훼손됐는데 방문자들에게 보전 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얘기는 비용을 발생시켰죠. 그랬더니 관광객이 감소해서 자연환경이 회복됐죠. 이제 무분별한 사용이 줄어든 거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 기업가 우리 역으로 볼게요. 5번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 개선? 이런 내용 없죠. 정부가 개입하여 어떤 일종의 경제적 유인을 통해 자연환경 회복이지. 그리고 규제 완화 이것도 관련 없죠. 오히려 정부가 규제하는 거잖아. 민간 부분의 자발적 노력 이것도 그러니까 시장 실패 개선은 맞는데 민간 부분의 자발적 노력이 틀린 거고 기업가 정신 관련 내용은 없죠. 그렇지? 정답은 그래서 딱 떨어져. 시장 실패 개선 단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로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잡았을 겁니다. 절대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 그림에 나타난 갑의 선택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 한번 볼게요. 일단 갑이 자, 기억, 영화표 값이 비싸긴 해도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친구와 영화 관람을 하는 게 낫겠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영화 관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집에서 쉴 수도 있는데 영화 관람을 선택했죠. 그럼 영화 관람의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데 중요한 건 요 선택 시의 요 영화표 값은 선택 시 하는 게 낫겠다고 지금 마우스로 클릭을 딱 해서 예매 완료하는 시점에서 영화표 값은 명시적 비용이에요.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포기하는 게 여러 개 있겠죠? 여기 나온 거 있죠. 집에서 쉬는 것보다 그러면 영화 관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들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게 암묵적 비용이 될 거고 자, 예매가 완료됐는데 자, 문제는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야, 영화가 너무 재미없어. 밥값은 내가 낼 테니 나가서 식사나 하자. 그럼 갑의 선택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미 영화가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갑은 이러죠. 친구랑 달라. 남은 내용이 궁금해. 도중에 나가자니 영화표 값이 아깝고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영화표 값이 아깝지만 영화표 값은 무슨 비용이 되는 거야? 이미 지출돼서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영화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영화를 계속 봤을 때 편익과 지금 시점에서의 비용을 비교하는 거죠. 뭐 지루함, 뭐 따분함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적인 내용 중요한 건 예매 시점의 영화표 값은 명시적 비용이지만 지금 친구가 식사나 하자고 제안을 했죠. 그때 영화표 값은 매몰 비용입니다. 그러면 보기 기억. 자, 기억은 니은 영화 관람 선택의 명시적 비용인데 유일한이 틀렸죠. 암묵적 비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 비용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명시적 비용으로 맞지만 유일한 기회비용으로는 틀린 겁니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지. 니은 자, 디귿 선택에 자, 식사나 하자 이랬을 때 명시적 비용은 양의 값이다. 여러분 보세요.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나가자. 그리고 밥값은 내가 낼게. 그러면 식사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없지. 공짜니까 0이죠.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 자, 그러면 리을 관람의 편익은 자, 남은 영화를 계속 봤을 때 편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디귿. 그럼 남은 영화를 계속 보면 식사를 포기하는 거고 식사를 선택하면 남은 영화를 못 보기 때문에 그쵸? 암묵적 비용이다가 맞죠. 서로 포기하는 거니까. 리을.
자, 미음은 영업효값은 디귿 식사 선택의 기회비용에 포함되지 않죠. 왜? 무슨 비용? 지금 시점에서 영화가 시작된 이후에 이 영업효값은 무슨 비용이다? 매몰 비용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개념 묻는 문제니까 자, 정답은 디귿 리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 6번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자, 수능 특강 연계 문제죠. 자, 수능 특강 48페이지입니다. 8번 문제 연계됐고요.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근데 약간 연계돼서 딱 보면서 아마 수능 특강을 열심히 풀어본 친구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표는 XJ 가격별 공급량과 초과 수요량의 일부를 나타낸대요. 근데 초과 수요량은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빼준 거지. 그러면 자, 이 문제 약간 틀린 게 가격이 2달러부터 7달러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량이 2만 개, 3만 개, 4만 개, 5만 개, 6만 개, 7만 개가 있고 수요량은 없고 그냥 초과 수요량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초과 수요량이 0이란 얘기는 당연히 뭐겠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거지.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수요량을 옆에다 한번 써보면요. 그러면 4달러일 때 초과 수요량이 0이라는 얘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거니까 결국 이때 수요량이 4만 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 잡으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 가격이 3달러일 때 초과 수요량이 몇 개입니까? 초과 수요량이 어디 있어? 2만 개란 얘기는 초과 수요량은 수요량 빼기 공급량이니까 우리는 수요량을 알고 싶으면 옆으로 넘기면 되잖아. 그럼 초과 수요량 더하기 공급량이 수요량. 그럼 둘을 더하면 이게 수요량이 되지. 둘을 더하면 이게 수요량이 되고요. 둘을 더하면 수요량, 둘을 더하면 수요량, 둘을 더하면 수요량. 그래서 우리는 수요량을 2부터 7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갈 때 각각 6만 개, 5만 개, 4만 개, 3만 개, 2만 개, 1만 개. 이렇게 잡는 겁니다. 돼요? 그럼 일단 현재 균형 가격은 4달러, 균형 거래량은 4만 개. 그래서 1번, 균형 거래량은 3만 개가 아니라 4만 개가 됩니다. 2번, 그럼 가격이 2달러일 때 수요량은 옆에 써봤잖아. 4만 개가 아니라 6만 개가 되고요. 3번, 가격이 6달러일 때, 6달러일 때 공급량 6만 개, 수요량 2만 개. 그럼 공급량은 수요량보다 4만 개 많다지. 자, 4번. 자,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2만 개씩 증가하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2만 개씩 증가를 하면 8만 개, 7만 개, 6만 개, 5만 개, 5만 개 같으니까 새로운 균형 가격 5달러, 균형 거래량 5만 개가 되죠. 따라서 가격은 5달러가 되니까 1달러 상승한다. 정답은 4번. 돼요? 그럼 5번. 이번에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2만 개씩 증가하면 자, 그러면 공급량이 2만 개씩 증가하면 4만 개, 5만 개, 5만 개 같지? 그러면 새로운 가격은 3달러, 새로운 거래량은 5만 개가 돼서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2만 개 증가하는 게 아니라 4만 개에서 5만 개로 1만 개 증가하게 됩니다. 돼요? 오케이. 그럼 우리 정답은 4번 잡고 풀면 되고요. 아마 그 수특을 좀 꼼꼼히 풀어본 친구들은 아마 되게 반가웠을 문제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연계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정리가 됐고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각국의 연도별 고용지표를 나타내는데 자, 이에 대한 분석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출문제들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과거에는 주로 경제활동 참가율 공식 그리고 고용률 공식 나와 있었는데 이제 없죠. 왜? 이 문제는 결국 공식을 외우고 있는 걸 전제로 문제가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공식 외웁시다. 이제 각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는데요. 가나는 각각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니까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고요. 하지만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지. 결론은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경제활동 인구가 더 크니까 무조건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용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따라서 무조건 항상 T년 T 플러스 1년 T 플러스 2년 수치가 가가 나보다 높죠. 그러니까 가가 무조건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는 거고 나는 무조건 고용률이 됩니다.
돼요? 근데 문제에서 또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15세 이상 인구를 자 100명이라고 잡는 거예요.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잡으면 경제활동 인구는 70명, 80명, 75명이 되는 거고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니까 이때 취업자 수가 60명, 70명, 70명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차이는 실업자 수가 되겠죠. 그럼 실업자 수는 10명, 5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명에서 경제활동인구 빼면 30명은 비경제활동인구, 20명 비경제활동인구, 25명 비경제활동인구 이렇게 되겠지. 끝! 클리어된 겁니다. 그럼 1번 가는 고용률이 아니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자 그럼 취업자 수는 T 플러스 1년 70명 T 플러스 2년 70명으로 단 지금 15세 이상 인구가 같다는 가정하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100명, 100명 예정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70명 같은 거죠. 그래서 같다. 2번 정답. 3번 자 경제활동 인구는 어디 있습니까? T 플러스 2년이 75명인데 T 플러스 1년은 80명이니까 많다가 아니라 적다가 되죠. 많다가 아니라 적다. 4번 비경제활동 인구는 T 플러스 2년이 25명인데 T년은 30명이니까 적다. 5번 자 실업률은 T년 여러분 T년의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니까 T년의 실업률은 자 70분의 10 곱하기 100이고요. T 플러스 1년의 실업률은 80분의 10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지.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T년이 T 플러스 1년보다 높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일단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의 공식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다는 단서로 접근하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가죠. 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갑이 1000만 원으로 구성한 자산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기예금 60% 600만 원, 주식 30% 300만 원, 펀드 100% 10% 100만 원 되죠? 그럼 뭐 방법 없죠. 바로 들어갑니다. 자 1번 기억은 주주로서 틀렸죠. 주주는 주식이지. 틀렸고 정기예금인 게 틀린 겁니다. 2번 니은 주식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 정답이죠. 자 3번 발행 주체가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한 증서는 뭐가 돼요? 바로 요거는 채권이지. 제시문에 금융상품의 종류 중에 채권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틀렸고 자 갑이 구성한 포트폴리오에서 여러분 간접 투자 상품은 뭡니까? 간접 투자 상품은 펀드죠. 그래서 30%가 아니라 몇 %라고 잡으면 돼요? 100만 원 그러면 자 1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간접 투자 금융상품. 자 5번 갑이 구성한 포트폴리오에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비중은 여러분 일단 정기예금이 600만 원이라 60% 넘잖아. 그래서 40%다 틀렸죠. 지금 여기서 의도는 이거 둘이 합쳤다라는 건데 주식이 어떻게 이자 수익을 기대합니까? 틀렸죠? 자 그러면 8번 문제 정답은 2번 아니다 맞죠?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8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풀 때 뭐 탁 막히는 게 없었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풀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 옳은 설명을 골라보자. 자 그림은 우리나라 자 외환시장의 균형이동 변화입니다. 균형이동의 변화인데 기업 균형점 2에서 새로운 균형점 A로의 이동. 자 여러분 균형점은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잖아.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교차해서 현재 균형이 인데 새로운 균형 A로 이동했더니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 존재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외환시장이니까 외화 수요만 증가했다는 거지. 그래서 외화 수요만 증가한 거고 그럼 이동 요인에는 외화
수요의 증가 이게 들어가야 돼요. 왜 수요 증가? 그럼 환율 변화의 영향은 그럼 수요가 증가한 결과 환율이 상승했잖아. 그럼 여기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서술 내용 한 개당 오르면 1점인데 틀리면 0점인데 2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가에도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나에도 옳은 내용이 들어가면 되죠.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균형점 2에서 A로의 이동, 즉 외화 수요 증가해서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환율이 상승했는데 이게 원달러 환율이잖아. 그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딩동.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죠. 니은. 자, 가에는 외화 수요 증가야. 그럼 봐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증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 외화 유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외화 공급의 증가죠. 따라서 들어갈 수 없다가 돼요. 이건 틀렸고. 그럼 디귿. 자, 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국 여행 증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여행을 가면 외화 수요. 그런데 증가, 외화 수요 증가 들어갈 수 있다. 맞죠? 리을. 그럼 나에는 자, 환율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잖아. 그럼 미국 시장에서 자,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뭐 합니까? 상승하죠.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9번까지 정리가 된 거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약간 이제 좀 고민을 했을 거야. 근데 이 정도도 여러분이 좀 무난하게 풀어주셔야 돼. 그럼 봐봐. 10번 문제에서는 자료 1과 자료 2가 나와 있는데, 자, 자료 1은 2022년 각국과 을국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 중요한 거에 외화 지급 내역이죠. 외화 지급 내역인데, 자료 2는 각국과 을국의 경상수지를 나타내는 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국제거래는 각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대. 그럼 여러분, 각국의 지급액은 을국의 수취액이 되는 거고, 을국의 지급액은 각국의 수취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요거 단서예요. 교역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졌다는 게 단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국의 상황을 한번 쫙 정리해 보면, 을국의 상황은 자연스럽게 나와. 왜? 교역은 양국 사이에만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보세요. 한번 각국의 상황을 정리해 보자고. 이 각국의 지급 내역과 을국의 지급 내역을 통해서 각국의 상황을 유추하는데, 각국은 각국의 기준으로 각국의 지급 내역은 각국의 지급인데, 을국의 지급 내용은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을국의 지급 내용은 각국의 수취 내용이 된다고. 자, 그러면 자, 각국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각국은 경상거래를 통해서 자, 수취액이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는 지급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목이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두 번째 자, 서비스 수지, 자, 세 번째 본원소득 수지, 네 번째는 이전소득 수지가 이렇게 있죠. 그럼 하나 볼게요, 일단. 자, 먼저 첫 번째. 각국은 자동차 수입 대금 상품이지 10억 달러를 지급했죠. 그러면 상품 수지에 10억 달러 지급. 마이너스로 써볼게요. 자, 각국은 해외여행 경비 2억 달러 지출합니다. 그러면 해외여행 경비는 서비스니까 여기서 2억 달러 지급. 아니, 마이너스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좀 계산 편하게 하려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 써도 돼. 그냥 안 쓸까요? 자, 그 다음에 무상원조금 1억 달러 지급. 여러분, 무상원조는 이전소득 수지잖아. 그러면 각국의 1억 달러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을국의 지급액은 교역이 국제거래가 양국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을국의 지급액은 각국의 수취액이 되잖아. 그러면 자, 을국이 지식재산권 사용료 5억 달러 지급을 누구한테 한 거야? 각국에 한 거니까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죠. 그러면 각국의 서비스 수지의 5억 달러 수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원유 수입 대금. 자, 원유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원유 수입 대금 10억 달러 지급은 갑국의 상품 수지의 수치가 10억 달러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다 갑국 근로자이기 때문에 국제거래는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니까 2억 달러 지급은 갑국의 본원소득 수지의 2억 달러 수치가 됩니다. 자, 따라서 그럼 갑국의 상품 수지는 10 빼기 10, 0. 서비스 수지는 4, 본원소득 수지는 2, 이전소득 수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걸 다 합해주면 0, 3, 2, 마이너스 1하니까 갑국은 경상수지가 4억 달러 흑자고요. 을국의 경상수지는 4억 달러 적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갑국의 상품수지 여기 있잖아, 0. 그러면 갑국의 상품수지가 0이면 을국의 상품수지도 0이지. 그 다음에 갑국의 서비스 수지는 3억 달러. 그러면 을국의 서비스 수지는 3억 달러 적자, 3억 달러 흑자, 3억 달러 적자고, 갑국의 본원소득 수지는 2억 달러 흑자, 그럼 을국의 본원소득 수지는 2억 달러 적자. 갑국의 이전소득 수지는 1억 달러 적자, 그러면 을국의 이전소득 수지는 1억 달러 흑자. 왜? 국제거래가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국의 흑자액은 을국의 적자액이 될 거 아니야. 돼요? 그러면 1번. 자, 기억은 니은보다 작다죠. 0은 3보다 작답니다. 2번. 갑국의 이전소득 수지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적자가 되겠네. 돼요? 그래서 3번. 자, 그럼 을국의 본원소득 수지는 그러면 본원소득 수지 을국은 마이너스 2니까 적자고요. 4번. 갑국은 경상수지가 4억 달러 흑자잖아. 따라서 흑자란 얘기는 외화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많은 거지. 따라서 외화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다가 나와야 되죠. 그럼 마지막 5번. 을국의 경상수지는, 여러분 을국의 경상수지는 방금 했지만 갑국이 흑자면 을국은 적자죠. 그럼 을국의 경상수지는 적자가 되고, 여러분 적자가 되면 이는 통화량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소 요인이 맞죠? 경상수지 흑자, 통화량 증가, 물가 상승. 경상수지 적자, 통화량 감소, 물가 하락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되죠?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10번 문제 정답 5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죠. 자, 11번입니다. 자, 그림은 소비 측면인데 여러분 이 문제는 수능 특강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플러스에 외부 효과 그림 그대로 출제한 겁니다. 근데 약간 물론 연계 출제니까 똑같이는 출제 안 하죠.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림은 소비 측면에서만 외부 효과가 발생한 X의 시장과, 그럼 X제 시장은 소비 측면이고요. 생산 측면에서만 외부 효과가 발생한 YJ 시장이니까 YJ 시장은 생산 측면이에요. 돼요? 그럼 여러분이 외부 효과와 관련된 그래프를 다 분석하고 외울 정도가 돼 있다면 일단 소비 측면인데, 그럼 수요 곡선 그래프가 두 가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QX는 XJ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고 QY는 YJ 시장에서의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래. 자, 그러면 현재 여기가 지금 수요 공급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이 균형점이 최적 거래량이 아니라 여기가 최적 거래량이야. 그러면 요 수요는 무슨 수요냐면 실제 시장에서 사적 수요가 되는 거고, 그냥 소비 측면이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더 수요 곡선이 있어서 요 수요 곡선이 사회적 수요가 되면서 요 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장 최적 균형 수준이지만 실제 시장 균형은 여기가 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실제 시장 거래량이 적어. 이유는 사회적 수요보다 사적 수요가 적어서, 즉 무슨 소비야? 과소 소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XJ 시장은 외부 경제 과소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딨어? 외부 경제 과소 소비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런데 이제 YJ 시장을 보면 YJ 시장은 생산 측면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수요 공급이 만나는데 요 점이 아니라 요 점이, 여기에 거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거래량 수준이란 얘기는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사회적 공급 곡선이 되는 거고, 자, 이 공급 곡선은 사적 비용을 반영한 사적 공급 곡선이 돼서 여기가 시장 균형점이 되고요. 이 점이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균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거래량 수준보다 실제 거래량이 더 많다. 그럼 이거는 무슨 생산이 되냐면 과다 생산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는 과다 생산이니까 여러분이 외부 불경제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지 보기도 전에 일단 문제 분석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1번. 자, XJ 시장은 외부 경제에 따라서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중에 사회적 편익이 크겠죠.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다. 돼요? 2번. XJ 시장에서는 외부 경제 소비 측면이니까 과소 소비의 문제 정답이다. 딱 떨어집니다. 3번. XJ 소비에 세금 부과의 외부 말도 안 되지. XJ 소비에 세금 부과가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비 증대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 효과가 개선될 거고, 3번 틀렸고. 4번. 그럼 YJ 시장은 방금 얘기했잖아. 불경제이기 때문에 긍정적 외부 효과가 아니라 부정적 외부 효과가 됩니다. 5번. 자, YJ 시장은 지금 과다 생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자들에게 세금 부과해서 그래야 외부 효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보조금 주면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서 외부 효과가 더 악화되죠.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 틀린 거죠.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11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11번 문제 정답은 자,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끝.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2번 문제 갑니다. 그림의 대화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거예요. 갑. 요새 어떻게 지내? 나는 다니던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만두고 현재 일자리를 찾는 중이야. 자, 그럼 이거 마찰적 실업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작년 겨울에 스키장에서 스키 강수를 했는데 봄이 되니까 스키장이 폐장하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네. 요즘 새 일자리를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취업이 쉽지 않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계절적 실업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돼요? 그러면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인데 반해서 계절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죠. 자, 그러면 1번. 갑은 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다? 에잉? 정답이네요. 너무 딱 떨어지지? 그럼 2번. 자, 여러분 낚이면 안 돼요. 노동에 대한 수요 부족이잖아. 그럼 이거는 경기적 실업이지.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지는 거죠. 됐죠? 자, 을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 이거는 구조적 실업이 되니까 틀린 거고요. 4번. 을과 달리 갑은 실업률 계산에 포함된다. 여러분 다 실업자이기 때문에 을과 갑 모두 실업률 계산에 포함됩니다. 5번. 자, 여러분 낚이시면 안 돼요. 을이 구직을 단념한다면 구직 단념자가 되지. 구직 단념자는 자, 비경제 활동 인구죠.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에 편입이 된다. 자, 그러면 자, 12번 문제는 고용 관련된 가장 단순한 개념 문제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이 내용도 102페이지, 수능특강 102페이지 심화탐구 내용 갖고 문제가 연계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2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13번 갈게요. 자, 그림은 각국의 경제지표 변화를 나타내는데 각국의 중앙은행은 T기의 물가 문제에 대응하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려고.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T기에는 여기잖아. T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 플러스인데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데 and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경기 침체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실질 GDP 감소, 경기 침체.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중앙은행은
물가 문제에 대응하는 거잖아. 그러면 중앙은행이 물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바로 뭐가 되냐면 물가 억제니까 긴축 통화정책이 나와야 돼요.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자, 1번 볼게요. 자, 일단 T기간에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정답이 너무 12번, 13번 모두 정답이 1번 너무 딱 떨어지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수능 이렇게 안 내실 거잖아. 안 되는데. 선생님이 그 총평에서도 말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좋겠지. 점수가 잘 나올 테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또 수능 가서 약간 어렵게 내실 거면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평가원은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아요. 평가원 그리고 9월, 6월 평가원, 9월 조금 더 약간 비슷하다가 수능에 확 올라가는 이유가 6구 통해서 여러분 성적을 파악한 겁니다. 그런데 수능에 똑같은 난이도로 내면 뭐 물수능 되는 거지. 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6구 이후에 수능까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진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리고 좀 심했어요. 연속 둘 다 정답을 1번에 배치하신 거. 그리고 2번 갑니다. 그럼 T기에 자, 수요견 인플레이션, 여러분 수요견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물가, 국민소득해서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있는데 수요가 견인됐잖아. 견인했죠, 인플레이션을. 그러면 물가 상승인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지. 따라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틀렸고요. 3번. 그러면 자, T기간에 총공급은 증가했다. 여러분, 총공급이 증가하면 물가가 하락해야 될 거 아니야. 실질 GDP가 증가해서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틀린 겁니다. 4번. 자, 국공채를 매입하여. 자, 지금 우리는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공채 매입은 확대 통화 정책이죠. 틀렸고, 지급 준비율 인하도 확장 통화, 확대 통화 정책 틀린 거지. 돼요? 그리고 정답은 1번 이렇게 확인하고 끝낼게요. 자, 그럼 13번 문제 정답 1번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갑국정보는 시장에서 균형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던 XJ 시장에서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그림의 두 점은 요 점과 요 점은 정책 시행 전, 정책 시행 후에 XJ 시장 가격과 시장 거래량의 조합이다. 그럼 여러분, XJ 시장 가격과 시장 거래량의 조합이란 얘기는 XJ는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르니까 우하향하는 수요와 예를 들어 뭐 우상향하는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썼잖아. 그러면 최고 가격제 또는 최저 가격제인데 최고 가격제를 썼다면 가격 규제 이후에 가격이 하락할 거고 최저 가격제를 썼다면 가격 규제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겠지. 근데 시행 전에 비해 시행 후에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 가격제구나.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장 균형점, 하지만 최고가 규제 이후에 가격과 거래량의 조합이라 결국 이 문제는 자, 요 점을 지나는 수요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요 점과 요 점을 동시에 지나는 공급이 이렇게 있어서 규제 전의 시장 균형은 여기였는데 정부가 요 가격으로 요 가격으로 규제를 한 거야. 그래서 자, 최고 가격 규제가 되는 거고 그 결과 공급량은 여기, 수요량은 여기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든 거죠. 따라서 이거는 최고 가격제가 돼요.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돼요? 그 다음에 3번. 그럼 기업 가격 규제로 인해서 XJ 시장은 초과 수요가 되죠. 4번. 기업으로 인해 XJ에 대한 소비 지출액은 여러분 규제 전의 소비 지출액은 가격과 거래량 요 사각형의 면적인데 규제 이후에는 가격과 거래량 요 사각형의 면적으로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소비 지출액은 감소하였다죠. 5번. 자, 그럼 기업으로 인해 총잉여는 여러분 보세요.
자, 기억으로 인해, 자, 그럼 그 전에 균형에서는 요 위의 삼각형의 면적이 소비자 잉여, 이 아래 삼각형의 면적이 생산자 잉여, 그럼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었는데, 규제 이후에는 거래가 여기까지 이렇게만 되니까 요 면적이 소비자 잉여, 요 아래가 여기가 생산자 잉여, 그럼 총 잉여는 요 면적만큼 감소한 거죠. 그래서 총 잉여는 감소하였다가 되는 거예요. 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15번 갈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제가 볼 때는 킬러 문항은 15번이랑 20번인데요. 15번, 20번. 이거는 수능 특강 131페이지 3번 문항 연계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여러분이 당황해요. 근데 결국 교역 관련 문제는 항상 문제 안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자꾸 뽑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볼게요. 자, 갑국과 을국은 유일한 생산 요소인 노동만을 사용하여 XY만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갑국과 을국이 표는 노동을 한자와 생산 모두 투입했을 때 시기별 최대 생산 가능량을 나타낸대.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을 보자고요. 일단 먼저 갑국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고, 자, 을국의 상황을 그려보는데, 자, 여기가 X제죠. 그 다음에 여기는 Y제가 됩니다. 돼요? 문제에서 양국은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기울기 일정, 기회비용 일정, 그리고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 생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교역을 했고요. 두 시기 모두 갑국은, 요게 이제 중요한 단서지. 여러분, 이 문제 못 보면 이거 틀리는 겁니다. 두 시기 모두의 갑국은 X제만 생산하였다. 그럼 결국 갑국은 T기에도 X제 비교우위, T 플러스 1기에도 X제 비교우위가 있는 거고, 결국 비교우위가 있다는 얘기는 X제 기회비용이, 갑국의 X제 기회비용이 을국의 X제 기회비용보다 작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갑국은, 자, T기에 X제 최대 생산량이 100개입니다. 그런데 Y제 최대 생산량은 80개야. 그리고 T 플러스 1개는 X제 최대 생산량이 100개로 똑같지만 Y제 최대 생산량이 120개로 변했죠. 돼요? 그러면 기울기 기회비용이 100분의 80, 5분의 4, T기야.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는 100분의 120, 5분의 6. 근데 중요한 게 갑국은 T기 두 시기 모두 X제만 생산했기 때문에 갑국의 이 X제 기회비용 Y제 5분의 4와 Y제 5분의 6이 모두 을국의 X제 기회비용보다 작은 겁니다. 두 번째, 역으로 가면 여기가 4분의 5가 되고요. 여기는 6분의 5가 되죠. 그래서 갑국의 Y제 기회비용은 X제 4분의 5, T 플러스 1기에는 X제 6분의 5가 돼요.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을국은 T기에는 X제를 50개 생산했고요. Y제는 여기가 60개 생산이 이루어진 거지. 그리고 그럼 여기가 50분의 60이니까 X제 기회비용은 Y제 5분의 6개가 되고요. 역수로 가면 6분의 5개가 되는데,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에는 X제 최대 생산량이 50개로 똑같은데 Y제 최대 생산량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블랭크 갑니다. 그래서 바로 선택지 1번에서 가는 60보다 작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T 플러스 1개 Y제 최대 생산량 알고 싶은데, 그럼 T 플러스 1개 갑국과 비교해야 돼. 자, 지금 을국은 T 플러스 1기에 갑국의 X제의 비교우위가 있으니까 을국은 T 플러스 1개 Y제의 비교우위가 있어야 되지. 그럼 을국이 Y제의 비교우위가 있으려면 Y제 기회비용이 X제로 표시될 텐데, 그 Y제 기회비용이
거기 뭐야? 갑국의 yj 기회비용보다 작아야 돼. 왜? 기회비용이 작은 제와의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t 플러스 1기에 갑국의 yj 기회비용이 xj 6분의 5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60개면 요때 yj 기회비용이 6분의 5죠. 그럼 t 플러스 1기에 갑국의 yj 비교 우위가 있으려면 yj 기회비용이 을국의 yj 기회비용이 yj 비교 우위가 있으려면 갑국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갑국이 yj 기회비용이 xj 6분의 5니까 을국의 yj 기회비용은 xj 6이 6분의 5값보다 작아야 되지. 그러면 당연히 60보다 커져야지. 7분의 5, 8분의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야 6분의 5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가는 무조건 60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야 을국의 yj 기회비용이 갑국의 yj 기회비용인 xj 6분의 5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무조건 60보다 많은 거. 그래서 여기는 60을 초과합니다. 이해돼요? 결국 단순한 개념 문제라고. 그래서 1번은 60보다 작다가 아니라 60보다 많다고. 그럼 2번. 자, t기에 그러면 갑국은 교역을 통해서 yj 80개 이상을 소비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 생산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갑국이 몇 기야? t기죠. 그럼 t기에 갑국은 xj 100개에 특화했어. 근데 을국은 yj 60개에 특화합니다. 그럼 결국은 갑국은 아무리 소비를 yj를 많이 해도 60개를 넘을 수 없잖아요. 왜냐면 갑국은 xj만 생산했고 을국이 yj만 생산했기 때문에 그럼 yj를 을국에서 받아오는데 60개 이상을 갖고 올 수 없죠. 따라서 yj 80개 이상을 소비할 수 없죠. 이따가 틀린 거고. 3번. 자, 그럼 t기에 을국은 xj와 yj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 이미 t기에 xj 최대 생산량은 갑국이 많고 yj 최대 생산량도 갑국이 많기 때문에 갑국이 xj와 yj 모두 절대 우위가 있는 거죠. 아직 정답이 없죠. 그럼 4번. 자, 그럼 t기와 t 플러스 1기 모두 갑국의 xj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잘 보세요. 자, t기의 갑국의 xj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j 5분의 4죠. 그럼 1보다 작은데 t 플러스 1기는 yj 5분의 6이잖아. 그러니까 1보다 크니까 모두가 틀렸죠. t기만 작은 거야. 자, 5번. xj와 yj의 1대1의 교환 비율은 t 플러스 1기 기억에 포함되지 않는다. 잘 보세요. 기억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t 플러스 1기에 지금 갑국은요. xj에 특화했어. 왜냐면 문제에서 xj에 어딨어? 갑국은 xj만 생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갑국은 xj에 특화해서 xj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xj에 특화해서 xj 하나를 수출한다면 기회비용인 yj 5분의 6개보다 많이 받아야 교역에 이익이 발생한다고. 그치? 근데 만약에 1대1의 교환으로 1대1 교환 비율하면 1대1이면 여러분 5분의 6이면 1.2잖아. 그럼 갑국은 xj 하나를 수출하고 yj 1.2보다 많이 받아와야 교육의 이익인데 1대1로 하면 손해죠. 따라서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맞죠. 또는 이렇게 봐도 되고, 또는 어디 있어요? 그냥 여기 대입해서 풀어도 되네. 왜냐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육 조건의 범위는 xj의 두 국가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yj의 두 국가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교환하면 되잖아.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1대1로 교환하면 갑국이 손해입니다. 갑국은 손해.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5번 문제는 정답은 5번 이렇게 잡으면 되고, 이 문제 포인트는 두 식이 모두 갑국은 xj만을 생산했다. 그럼 t기, t 플러스 1기, 갑국이 모두 xj의 비교 우위고, 또 하나는 기회비용이 작은 제와의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갑국의 xj의 비교 우위가 있으면 갑국의 xj의 기회비용이 을국의 xj의 기회비용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연습. 되죠? 오케이. 자, 그럼 15번 문제는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죠.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갑국의 t기의 xj 시장입니다. 갑국은
국제가격 20달러에 엑스제를 무제한 수입할 수 있어. 그럼 잘 봐. T기에는 시장을 개방해서 국제가격 20달러 엑스제를 무제한 수입하면 그때 국내 공급량 그리고 국내 수요량 그래서 자 60만 개를 수입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각국 정부는 T+1기에 엑스제 한 개당 가해 관세를 부과하여 엑스제 수입량을 T기보다 40만 개 감소시켰대요. 여러분, T기의 수입량은 60만 개였는데 40만 개가 감소하기 위해서 만약에 관세를 10달러 부과할 때 20달러 부과할 때 따져보자고. 자, 10달러 부과하면 수입량이 6이죠. 그러면 20만 개 감소하고 자, 관세를 20달러 부과하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20만 개 감소하고 여기서 20만 개 감소하니까 이거네. 그럼 관세액은 가해는 20달러의 관세 부과죠. 그래야 관세 포함 가격이 40달러가 되고 그 결과 수입량이 20만 개로 줄어들어. 그럼 60만 개 수입량, 20만 개 수입량에서 40만 개 감소가 되는 거지. 끝!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선택지 들어갑니다. 1번. 그럼 가는 40달러가 아니라 20달러가 되죠. 2번. 자, 그럼 T기에 엑스제 국내 가격은 20달러에 거래되죠. 그리고 국내 소비량은 80만 개가 됩니다. 왜냐면 국제가격 20달러에서 엑스제를 무제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20달러에 거래가 되고 그때 국내 소비량은 80만 개, 그 다음에 60만 개를 수입하는 거잖아. 그쵸? 3번. 그럼 T기에 엑스제 수입량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 T기에 엑스제 수입량은 60만 개가 되는 거지. 방금 했던 거고. 4번. 그럼 T+1기에 각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그럼 여러분 관세 액수는 20달러인데 이때 수입량은 20만 개잖아. 그럼 곱해주면 400만 달러.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자, T기에 비해 T+1기에 엑스제 국내 생산자 잉여는 여러분 보세요. T기의 국내 생산자 잉여는 요면적인데 T+1기는 요면적이 됐지. 생산자 잉여가. 그러면 요 빗금침 면적만큼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빗금침 면적만큼 증가하면 여러분 여기가 얼마야? 요만큼이 20달러 곱하기 20만 개에서 요 면적이 400만 달러인데 요거에 여기가 반이니까 200만 달러. 그럼 합치면 600만 달러죠. 따라서 T기에 비해 T+1기에 엑스제 국내 생산자 잉여는 600만 달러 증가합니다. 그래서 800만 달러가 틀린 거지. 돼요? 오케이. 자, 그럼 16번 문제 정답은 4번. 우리가 앞에서 잡았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이런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10번 이렇게 쭉쭉 가다가 이제 점점 약간씩 까다로워지죠. 결국 관건은 거시 파트예요. 관건은 거시 파트. 물론 미시에서도 한두 문제 까다로울 수 있고. 자, 학생이 물어봅니다. 자, 2018년도에 2018년과 2019년 모두 명목 GDP가 전년 대비 증가했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명목 GDP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명목 GDP는 물가 변화도 반영되지만 자, 생산량 변화도 반영되잖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있죠. 명목 GDP의 증가율에서 자, 물가 상승률을 빼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자, 실질 GDP의 증가율이 되지. 그럼 결론은 명목 GDP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 더하기 실질 GDP의 증가율인 거야. 이 공식 하나 떠올리시고. 자, 그런데 2018년과 2019년 모두 명목 GDP가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경제 성장률은 계속 음인 이유는 그럼 여러분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로 생산량만 반영되죠. 그럼 이거지. 한마디로 경제 성장률이 음이란 얘기는 2018년 대비 2019년에 생산량은 감소했어. 그럼 당연히 2019년 생산량은 감소했는데 명목 GDP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이 압도한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실질 GDP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어서 마이너스인데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인 거야.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의 수치가
실질 GDP의 마이너스보다 큰 거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플러스 5. 그럼 명목 GDP 증가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명목 GDP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아도 물가가 오르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물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명목 GDP가 아니라 실질 GDP로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에는 실질 GDP가 들어갈 수 있다가 맞지? 돼요? 그래서 기업은 맞는 거고 맞아요, 여러분. 이 문제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 선택지가 3개밖에 없어요. 처음 보죠. 저 평가원에서 처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과탐이 이렇잖아. 과탐이 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직 경제 외에 사문이나 정법 문제를 안 봤는데 이런 선택지 있나 처음 봤어요. 과탐이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뭐지? 한번 선생님 사문이랑 경제 정법도 한번 보고 한번 따로 나중에 이게 출제 의도가 이렇게 내겠다는 건가? 처음 봤습니다. 사탐에서는. 그래서 일단 기억 맞고요. 니은. 자, 실질 GDP는 여러분 실질 GDP는 증가율이 마이너스잖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면 실질 GDP의 증가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질 GDP는 감소해서 2019년이 2018년보다 작다지. 됩니까? 그 다음에 디귿. 2018년이 기준연도라면 잘 보세요. 2018년이 기준연도면 명목 GDP와 자 실질 GDP가 같고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야. 근데 이제 2019년에 GDP 디플레이터를 물어봤지. 근데 여러분 2019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자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라고. 그런데 지금 전년에 명목과 실질이 같아서 예를 들어 명목도 100이고 실질도 100이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니까 실질은 100보다 작아졌고 하지만 명목 GDP는 증가했으니까 100보다 커졌잖아. 그럼 결국 명목이 실질보다 크지. 그럼 곱하기 100 하면 이 값은 100보다 큰 값이 나오죠. 분자보다 분모값이 크니까. 따라서 100보다 작다가 아니라 10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 기억 1번. 그쵸. 뭐 이제 이렇게 내겠다는 건가요? 일단 평가원에서 과탐 문제가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이렇게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 1번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갈까요? 자, 18번 문제 갈게요. 자, 18번. 그림은 회사원 갑의 월급 명세서와 가계부 내역의 일부입니다. 자, 월급 명세서, 가계부. 자, 그럼 일단 기본 급여, 근로소득.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언급 없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이에요. 자, 소득세는 조세니까 비소비 지출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통신비 소비 지출이고요. 복권 당첨금은 비경상소득이고 일시적. 자, 주식 배당금은 경상소득 중에 재산소득이 됩니다. 그럼 1번. 자, 기억은 기본 급여니까 경상소득이죠. 근로소득, 경상소득. 2번. 니은 상여금은 근로소득이죠. 3번. 미음 복권 당첨금은 비경상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경상소득이지. 4번 비읍 주식 배당금은 재산소득이지. 그리고 5번 리을 소비지출과 달리 디귿 소득세는 비소비 지출에 해당합니다. 정답. 너무 단순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소득과 즉 수입과 지출, 그리고 소득, 그리고 지출, 소비, 비소비 항목들만 외워두면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18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다음 문제 갈까요? 19번입니다. 자, 보세요. 자, 세탁기만을 생산하는 갑국은 2022년에 자, 2만 달러어치의 세탁기 부품을 수입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5만 달러를 지급해서 세탁기 100대를 생산했어. 그런데 생산된 세탁기는 한 대당 1000달러 가격으로 2020년에 모두 판매됩니다. 그래서 70대는 국내가파게 판매되었고 나머지 30대는 수출되었다. 그럼 여러분 주의할 게 지금 이제 문제는 국민소득 구하는 건데 자, 여러분 국민소득 어떻게 구하죠? 자, 국민소득은 국민소득 3면 능가의 법칙에 의해서 자, 생산국민소득 GDP 그리고 이퀄 자, 분배국민소득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 분배 측면의 국민소득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자, 분배 측면의 국민소득
자, GDP는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이고, 그리고 이퀄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에서 자,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으로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되죠. 어렵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우리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인 GDP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1번 각 단계 부가가치의 총합, 2번 총생산, 2번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보면 지금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는 세탁기야. 근데 세탁기는 100대가 1000달러니까 곱하면 1000달러 곱하기 0 2개 붙죠. 그러면 1000만 10만에서 GDP는 10만 달러. 근데 이렇게 잡으면 틀리지. 작년 평가원에도 계속 나온 건데 여기에는 2만 달러의 수입한 부품이 들어가 있잖아. 수입품은 국내 GDP에 포함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2만 달러 빼주면 됩니다. 돼요? 그리고 그럼 이제 8만 달러가 되는 거고요. 그럼 GDP가 8만 달러니까 분배 국민소득도 8만 달러, 지출 국민소득도 8만 달러가 되겠지. 또는 각 단계 부가가치의 합이잖아. 그러면 부가가치는 총수입에서 중간재 구입 비용 빼준 거죠. 그럼 총수입 10만 달러에서 중간재로 부품이 들어갔잖아. 다른 얘기 없지. 그러면 8만 달러.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됐으면 1번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합은 8만 달러가 되는 거고요. 지출 측면에서 계산한 국민소득은 8만 달러가 되는 거지. 국내 총생산.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 지출? 자,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인데 30대 수출, 그 다음에 3만 달러 수출. 2만 달러 수입? 나머지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 없죠. 국민소득 3면 능가의 법칙에 의해서 8만 달러죠. 3번 분배 측면에서 측정한 국민소득도 8만 달러고요. 4번 자, 니은 나머지 30대. 자, 이건 수출했잖아. 그럼 이거는 수출이기 때문에 순수출에 포함되죠. 순수출은 수출액 빼기 수입액이니까 따라서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5번 기업이 6만 달러라면 여러분 임금이 6만 달러 오르는 거 상관없어요. 결국 국내 총생산은 8만 달러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9번 문제 정답은요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인데 여러분 20번 문제는 선생님 볼 때 산수 문제죠. 가끔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갑국의 신발 제조 업체는 A는 시간당 10달러 임금에 주 40시간 근로조건으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현재 근로자 임금은 12명, 한 명당 40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 자 10달러에서 4,800달러가 됩니다. 맞지? 이렇게. 자, 그런데 현재 A는 이제 추가 주문에 따른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일주일 동안 총 120시간의 추가 근로가 필요합니다. 추가 근로가. 그래서 A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가 주문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나 중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가는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시간당 10달러의 임금으로 주 40시간이라는 신규 근로자 3명을 고용하는 거고요. 나는 기존 근로자의 초과 근로를 최대한 사용해서 부족한 그리고 초과 근로를 최대한 사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초과 근로를 하고 연장 근로겠죠, 한마디로. 근데 만약에 부족하면 주 40시간이라는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겠대요. 그래서 일단 나 잘 보고요. 자, 그런데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한 명당 250달러의 채용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3명이면 750달러겠지? 그리고 기존 근로자가 초과 근로를 할 경우에는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서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 그럼 기존 임금이 10달러니까 이제 15달러가 되겠지. 다음 모든 근로자의 생산성은 동일하고 다른 비용은 없다. 자, 아래 표는 그래서 기존 근로자의 1주간 초과 근로 의향에 대한 각각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상황 1은 12명 모두가 각각 10시간의 초과 근로에 동의하면 12명 곱하기 10시간 120시간 충족되죠? 그럼 추가로 근로자를 뽑을 필요가 없고요. 상황 2에서는 6명 10시간 60시간, 4명 5시간 20시간, 그 2명은 초과 근로 의향이 없대. 근데 추가 근로가 120시간이 필요하니까 나머지 40시간을 충족해야 되죠. 근데 우리 앞에서
신규 근로자는 한 명이 시간당 10달러 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한 명을 추가 고용해야 되죠. 자, 요 상황이에요. 상황 1과 상황 2가 있고요. 요 상황 1과 상황 2랑 앞에 있는 대안 가와 나를 조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와 나 그리고 상황 1과 상황 2를 보죠. 자, 상황 1입니다. 상황 1. 자, 상황 1에서 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아까 봤지만 가와 나가 있었어. 자, 기억 선택지. 자, 상황 1은 뭐였냐면요. 상황 1은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시간당 10달러 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신규 근로자 3명 고용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상황 1인 경우에서 가를 선택하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면 40시간 곱하기 3명. 그쵸? 그리고 120시간 맞죠? 그러면 기존 임금, 아니 추가 임금 1200달러에다가 3명을 신규 고용했기 때문에 750달러에 뭐가 필요합니까? 채용 비용이 필요하는데 나는 12명 모두가 각각 10시간의 초과 근로에 동의했지. 그러면 12명 그리고 각각 10시간 그럼 120시간이 되죠? 근데 임금을 얼마를 줘야 되냐면 50% 가산해서 15달러를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자 12명 곱하기 그 다음에 다시. 맞죠? 12명 곱하기 10시간, 120 곱하기 15니까 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1,800달러 나오지. 따라서 나를 선택하면 1,200달러가 아니라 1,8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상황 1이라면 나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치? 여러분 봐봐. 상황 1에서 가를 선택하면 추가로 3명을 뽑았어. 그럼 이거는 1,950달러잖아. 돼요? 근데 나는 그냥 1,800달러니까 그쵸? 나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여러분 이게 출제자의 배려예요. 1번 계산에 기억 계산해 보면 그냥 2번도 떨어지게. 그쵸? 근데 이건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 2에서는 그러면 상황 2에서는 가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 다시 상황 2에서 가를 선택하면 추가 근로하는 3명 그냥 추가로 뽑는 거죠. 아까 봤지만 1,950달러가 들어요. 그런데 나를 선택을 하면 이게 추가 비용이 1,950이고 근데 나를 선택하면 자 6명은 10시간 초과 근로에 동의했으니까 6명은 10시간 초과 근로 그런데 임금은 50% 가산 15달러 그쵸? 그러면 600 곱하기 15니까 900달러가 되고 요게 자 나머지 4명은 5시간의 초과 근로 근데 임금은 또 50% 가산해서 15달러 그럼 4, 5, 20, 2, 1은 2, 50 해서 자 요게 자 300달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명을 추가 고용해야 되는데 한 명을 추가 고용하면 앞에서 아이고 단서가 시간당 10달러 임금으로 40시간 일하죠. 그럼 한 명 고용하고 그러면 시간당 40시간 일하는데 얼마 임금 10달러 그쵸? 그런데 더해야지 뭐 채용 비용 250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400달러 더하기 250달러니까 자 650달러가 되죠. 그럼 요거 더하면 얼마 됩니까? 928에서 1850달러가 돼서 가는 1950달러, 나는 1850달러 따라서 상황 2에서는 가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 됩니다.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죠.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 리을 선택지 이번에는 기억이 2래. 기억이 2. 자, 기억이 2라면 이제는 1.5배가 아니라 2배를 지급하기 때문에 상황 2에서 이제 요 값이 상황 2에서 이 값이 15달러가 아니라 20달러가 되는 거지. 아니다. 이건 그대로죠? 추가 근로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단 계산하기 전에 여기 보세요. 여기 추가 한 명 고용하면 한 명 고용하고 40시간이라고 자 임금은 10달러였고 채용 비용이 한 명이 250 해서 일단 여기가 650이었어. 그런데
여기 얼마입니까? 이미 여기가 이제 900달러가 아니라 1200달러가 되죠. 이미 300달러가 늘었다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요. 이거 400달러 됩니다. 그럼 여러분 딱 봐도 2000달러 넘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2라면 상황 2의 경우에 가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가 맞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는데, 여러분 아마 기출문제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어떤 상황을 좀 추론하는 문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히 딱 개념과 딱 연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보통 2년 단위로 또는 3년 단위로 평가원에서 수특도 가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하나하나 빨리 푸는 수밖에 없고, 계산 실수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6월에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또 나오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볼 때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장 수능적인 유형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와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특히 이런 문제는 대비가 어렵죠. 왜냐면 이런 상황들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기출도 어쩌다 한번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한 번 풀 때 주어진 조건을 꼼꼼하게 해석해서 접근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되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20번 문제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조건, 가나, 그리고 상황 1, 상황 2 이렇게 접근해서 하나하나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가 정리가 됐는데요. 여러분 보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올해 시험은 6월은 특히 평이했다. 작년 6월과 비슷하거나 더 평이했죠. 그래서 아마 작년도 6월 평가원 문제를 선생님이 6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를 한번 같이 한번 특강으로 풀어봤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문제들에 비해서도 좀 평이했다는 걸 느끼실 거고, 보통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풀면 이렇게 딱 풀면서 쭉 풀리다가 갑자기 좀 킬러 문항들에서 목에 딱 걸리죠. 그럼 당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없었어. 만약에 굳이 좀 그렇게 여러분들을 조금 까다롭게 했을 문제는 선생님 볼 땐 10번, 그리고 15번, 그 다음에 17번, 그리고 20번입니다. 굳이 따지면. 그 외에는 보통 기출과 수특수완이 연습이 됐다면 그렇게 어렵게 풀지 않았을 건데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강조할게요. 뭘 정말 강조하냐면,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월 점수, 평가원 점수가 여러분 점수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9월 평가원 점수도 여러분 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점수는 무조건 수능 점수죠. 수능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요. 자, 선생님이 이거 여기 촬영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그러니까 촬영 해설 강의 들어오기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박본 사회문화 박본 선생님도 만나고, 정치화법 박민정 갑자기 저 생각이 안 나죠. 하여튼간 선생님들 다 만났어요. 그런데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쉬웠다. 그런데 이렇게 내지 왜? 왜 특히 작년에 사문경제 정법 모두 수능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문과 정법은 기록적으로 점수 1컷이 낮았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6월, 9월 평이하게 냈었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수능에서 난이도를 확 올려서 여러분 점수를 수직 강화시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고3 학생들 6, 9 점수 나왔다고 절대 이 점수 수능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6, 9에서 1컷에 넘거나 또는 만점 맞았던 고3 학생들이 실제 수능 가서 우후죽순 떨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는 이 사탐 점수가 전략적으로 최저 등급의 아주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 이 정도 점수 나왔으니까 이제 오케이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수능은 무조건 어렵게 나올 겁니다. 어렵다. 그냥 이번 6월 평가원은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 그냥 한번 확인한 시험이야.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마세요. 알겠죠? 물론 만점 맞은 친구들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요.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만족하거나 그걸로 약간 자만심을 가지고 또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런 한상을 매년 보잖아요. 매년. 특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선생님은 재수반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전국에 다양한 실패한 사례를 많이 봐요. 물론 성공한 사례는 이제 학생이 연락을 받지만 재수하고는 다 실패한 학생들이잖아. 그런 학생들을 뭐 한 해에 거의 몇백 명, 몇천 명을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사탐은 다 실패. 한 반에 선생님이 이제 뭐 사문 수업이나 정법, 경제 수업을 들어가면 경제는 인원이 적죠. 어쩔 수 없는데 인원이 많은 사문 막 80명 수업을 들어가면 놀래요. 국영수는 1, 2등급인데 사회문화 3, 4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제가 6월 달에 만점 나왔는데 수능에서 4등급. 9월 달에 만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꾸준히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자만해서 그럽니다. 만족해서 그럽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꾸준히 수능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 고난도 문제 많이 풀어보시죠. 선생님이 그래서 총평에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간단히, 뭐 길게는 아닙니다. 간단히 언급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꾸준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좀 총평 꼭 한번 확인해 보신 이후에 꾸준하게 꼭 공부하셔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릴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 해설 강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수고하셨지만 끝이 아닙니다. 9월 수능까지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또 새로운 강의 통해서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항상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